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중학생 아이를 둔 기혼 여성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게 구는 남편과 어떻게 하면 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졸업 선물 이야기하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한테 스마트워치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걸 반값에 딸에게 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용돈을 모아 사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상위 모델이라 어차피 반값이어도 안 되는 일이긴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그 워치를 사라고 강권하더랍니다. 그 모델의 장점을 여러 번 어필하면서요.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더라고요. 공짜로 받는 물건을 돈 받고 팔고 아이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저와 생각이 다르더군요. 결국 선물은 아예 안 하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도 늘 필요한 건 부모님이 사주시니 선물 필요 없다며 모은 용돈으로 셀프 선물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나름대로 돈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려던 것 같지만 전 그게 올바른 교육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제 기준 상식 밖의 태도로 많이 싸웠거든요. 저희 집은 페트병 생수를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페트병을 납작하게 구겨 정리해 배출일에 내놓습니다. 와그작하는 그 소리가 시끄러워 밤에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남편이 출근 시간이 이른 편이라 다른 가족들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그때 생수병을 구기며 소음을 내서 아직 기상시간이 되지 않은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그 일을 아이가 힘들어해서 그러지 말라고 요청했더니 오히려 불평을 하더군요. 자신이 출근 전에 치우지 않으면 아무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고요. 사실이 아니지만 이렇게 우깁니다. 싸울 때마다 이기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며 저를 깎아내려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짓말을 자꾸 하고요. 그리고는 사실이다 아니다 쪽으로 말이 옮겨가며 논점이 흐려집니다. 제가 거기 매번 말려들어 싸움이 커져요. 평소엔 순한 사람인데 본인 말에 반박하거나 틀렸다고 지적하면 논리도 없이 공격하고 삐치고 고집 피우는데요. 이런 배우자와는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하나요? 유치원 선생님처럼 달래가며 참고 대화하기도 해봤지만 자괴감만 들고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정도의 일에 저렇게까지 방어적으로 구니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기만 해도 답답하다. 이런 느낌의 사연이죠. 사연자님은 평생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될 가족인데 너무 벽에 가로막혀 있는 느낌이야. 이런 기분이실 거예요. 근데요, 사연자님, 이게 위로가 될 만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흔한 패턴이고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심한 정도도 아니에요. 아마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아빠가 저래, 내 남편이 저래, 이런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사실 남편분이 특별히 인간성이 나쁘다거나 특별히 미성숙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중년 남성들이 가정에서 그 소통이 꼬여 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전형적인 행동들이거든요. 일단 이거 전제해 볼게요. 사연자님은 남편분의 이런 배려 없는 면 때문에 이혼할 거 아니신 거죠? 내 쪽에서 뭔가를 바꿔서 남편분 태도를 좀 바꿀 수 있다면 뭔가 노력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사연 올리신 걸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대답을 해드리면 항상 묻는 게 왜 여자만 노력해야 하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남성분 사연이면 남성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알려드려요. 근데 우리 어른성장학교 시청자분들 84%가 여성분들이세요. 당연히 여성 입장에서의 사연이 많겠죠. 이런 점 감안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내 입장이고 어차피 같이 살아갈 사람이다. 이왕이면 잘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시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 실제적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상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세요.
사연을 보면 다 상식적으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가족들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고 말이 안 통해. 도대체 상식이 안 통해. 아니 누가 봐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통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경우 남편들의 행동을 상식이라는 틀에서만 보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없어요. 남편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도 하는 건데 거기에 상식과 논리로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 나이 정도 되면 가정 안에서 발언권이나 존재감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남편분 반응이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중년이면 맞벌이라고 해도 가사나 육아에서 아무래도 아내 쪽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 추측이 아니라 매번 나오는 통계가 그래요. 통계청 자료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2019년 건데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이 가사를 3.5배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최근 자료는 서울 청년가구 대상으로 한 게 있는데요. 서울 거주하는 30대 맞벌이 유자녀 부부 기준으로도 여성이 2.3배 가사를 더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가사와 육아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 내 발언권이 여성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죠. 자녀와의 관계도 사연에서도 바로 알 수 있지만 엄마와 자녀 사이에서 더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원래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참여도가 높은 쪽이 발언권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크게 안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지고요. 체감도 커지는 거예요. 남편분은 내가 가정에서 발언권이나 결정권,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심리학 연구에서 보면요, 남성들은 어떤 관계 안에서의 존재감을 기능이나 영향력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더 크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그런 감정을 느껴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만약 회사에서 누군가한테 내가 선물할 테니까 이 워치 반값에 사, 이러잖아요. 그 말을 아예 들어주거나 반응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게 무슨 선물이야, 그냥 싸게 파는 거지, 이러고 말겠죠. 마침 진짜 스마트워치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딜해서 싸게 사겠죠. 그걸 미리 아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논리로 마음 가는 대로 말하면 평판에 불리하니까 안 하죠. 근데 가정은 가장 리스크가 적은 공간이잖아요. 여기서라도 뭔가 통제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긋난 방식으로라도 내 존재감을 보이고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거죠. 이게 일부러 이래야겠다 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게 아니라요,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마트워치권도 이런 맥락이에요. 사실 중학생 자식하고 아버지가 공통 관심사로 대화를 할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럴 때 스마트워치라는 화제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그냥 선물로 줄게 하면 일이 너무 심플하게 흘러가고 내가 한 희생이 당연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식하고 워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밥만 주고 살아, 이러면서 딜을 걸면 거기서 한두 마디라도 더 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의 통제권을 남편분이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 그 상황에서 자녀분이 막 애교를 부리거나 아빠 나 그 돈 없어, 근데 그거 너무 갖고 싶어, 이러면서 징징거리거나 부탁하거나 이랬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선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식이 너무 쿨한 거예요. 반값이면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냥 내 돈으로 더 싼 거 살게요. 이러면 애초에 남편분이 시도하려고 했던 통제권이 없어지잖아요. 남편분은 이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워치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이런 식으로 자꾸 화제거리를 던진 거예요. 사연 속 자녀분을 보면 중학생인데 너무 어른스러워요. 선물을 안 주셔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자기 선에서 갈등을 마무리하려고 하잖아요.
아빠가 반값에 팔려고 했던 이야기도 혼자 묻어두다가 몇 번 반복되니까 나중에 한 거고요. 그런 성숙한 자녀분이 보기에도 아빠가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단절되겠죠. 이 즈음에 부모-자식 관계가 참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아버지들은 자식들하고 소통이 끊어지면 자식들이 질색하는 행동을 자꾸 해요. 왜냐면 상식적이고 올바르게만 행동하면 그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면 어쨌거나 반응은 나오거든요.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해도 자신이 특정 행동을 했고 상대방 반응이 나오면 어쨌거나 이 관계가 살아있다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고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그 부정적인 반응조차 안 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남편분이 가족들이 자고 있을 때 꼭 소음 내면서 집안일 하신다고 하신 것도 이런 맥락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녀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휴일이나 평일 새벽 같을 때 자식들이 아침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유독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집안일하는 부모님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이 자고 있으면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거칠고 시끄럽게 우당탕탕 집안일 하신다는 거죠. 그게 통제권을 느끼고 싶은 심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른 가족이 잘 때 내가 소리를 내면 그 가족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 가족원들이 편하게 잘지 잠을 설칠지 그 상태나 기분에 대한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족이 자는 상태면 비몽사몽 잠만 설치고 바로바로 항의가 들어와서 멈추게 하는 상황도 별로 안 생기잖아요. 리스크가 적은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통제 욕구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효능감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집안일을 하고 있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사연자님이 다른 가족이 자니까 배려해줘라.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오히려 우리가 당신의 행동에 진짜 영향을 받았다. 이걸 알려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남편분의 행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대화할 때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은지 이런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화하다가 남편분이 말도 안 되는 걸 우겨요. 그걸 틀렸다고 사연자님이 지적해줘요. 그 상황에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느끼죠. 그러면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여서라도 일단 거기서 숙이고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는 거예요. 본인도 억제 쓰는 거 알아요. 정당성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면 자기가 못 이기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다른 프레임을 가져와서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근데 존재감을 증명하는 건 자아를 훼손하는 걸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걸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연자님처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계속 지치고 그러다 상호작용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사연자님도 그 과정 어딘가에 있으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참여형 대화를 유도해 보세요. 사연자님이 유치원생처럼 달래도 보고 했는데 현타 왔다 이러셨잖아요. 이건 출발 자체가 잘못된 시도예요. 이런 케이스에서 상대방은 어린애처럼 굴고 있지만 진짜 어린애처럼 취급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원하는 건 자기 자신이 여기 일원이고 존재감도 있고 내 의견이 반영된다는 그 느낌이에요. 스마트워치 사건 사연에 쓰신 거 보면요. 대화 흐름이 보여요. 사연자님은 벌써 자녀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 이 사람 비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참아가면서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여기서 벌써 존재감 욕구가 꺾인 채 대화가 시작되니까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사연자님이 직접 말씀은 안 하시고 사연에 쓰셨잖아요. 아마 자기 딴에는 경제교육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남편분한테 직접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어야죠. 땡땡이 졸업선물로 워치 반값에 사라고 했다면서
그거 우리의 경제 개념 심어주려고 그렇게 한 거지? 애한테 비싼 물건 쉽게 턱턱 사주는 모습 보이는 거 안 좋긴 하지. 이러면 이 상황에 남편분이 참여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바뀌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생각이 틀려먹었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면 그건 틀림없이 실패해요. 아무 성과 없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할 거라면 몰라도 정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최대한 그 사람하고 같은 편이 돼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빠로서 자식한테 모처럼 비싼 물건 쓰게는 하고 싶은데 버릇 나빠질까 봐 그랬던 거구나. 당신 생각도 맞긴 한데 애 입장에서는 선물로 안 보여. 이번만 당신이 통 크게 선물하는 걸로 하고 모은 돈은 저축하라고 하면 어떨까? 뭔가 이런 식으로 남편분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유치원 아이 마음 읽어주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달라요.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처음부터 일일이 가르쳐주면 학습하잖아요. 근데 존재감 상실을 느끼는 어른은요, 내 편이라는 감정이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멘트는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편이 돼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게 될까? 이렇게 프레임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신 예는 이 전체 줄기하고 좀 다르긴 해요. 말을 거르지 않고 하신 건데 이거 역시 가정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나온 말실수인 거죠.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편한 인간 집단이죠.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아무리 편해도 구성원 간의 존중은 있어야 유지가 되거든요. 일정 정도로 존중을 유지하려면 상대방한테 여기가 마냥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픈 사람한테 할 소리야? 이렇게 옳은 말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그런 말 기분 나쁘니까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걸 옳다 아니다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니까 남편분이 뭐 농담이었다, 예민하다 이런 반응인 거죠. 만약 분명한 기분 표현에도 예민하다는 말 나오면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사실 가까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면서 예민하다는 말로 대응하는 건 가스라이팅 맞거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기만 하면 거기서 더 논리싸움으로 발전되지는 않아요.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연자분 남편분이 심각하게 잘못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냥 내적 존재감을 잃어가는 남편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에요. 실제로 사연자님 남편분도 평소에는 순한 분이라면서요. 가족들한테만 비상식적이고 공격적인 거고요. 특정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남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대화 패턴을 바꾸는 정도로도 되겠다. 이거예요. 사실 대화가 통한다 안 통한다 이런 걸로 보면 대부분의 부부가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걸로는 최소한의 의무 교육 받은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진 부부가 영어로만 소통해야 한다. 이래도 부부관계 자체로는 크게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말이 안 통해요. 외국 나가서 쇼핑하면 서로 상대방 나라 언어 몰라도 의사소통 정말 잘 되거든요. 왜냐면 그 대화에 대한 프레임이 일치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기를 쓰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연자님도 부부 사이의 대화를 상식의 영역으로 보지 마세요. 이해가 돼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가끔 하루 있었던 일이나 감정, 생각 같은 걸 말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남편한테 줄줄 말하기도 해요. 근데 말하면서도 남편이 그 말 제대로 안 듣는 거 알거든요.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흘려 듣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만 해도 기분이 나아지고 또 연결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반대 입장일 때도 그냥 들어주거든요. 서로 일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바깥에서 받는 스트레스 말해도 뭐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거 자체로 의미 있다는 거 아니까 듣는 태도를 유지를 하죠. 가족 사이에서의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 편이다. 이런 연결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페트병 이슈도 애가 힘들어하니까 하지 말아줄래? 이렇게 좋게 말해도 안 들어주니까 당신은 비상식적이네. 이런 흐름으로 가지 마시고요. 이걸 요일 정해서 가족 이벤트로 만들어서 남편분도 참여하게 하세요. 와, 아빠가 악력이 좋아서 그런지 제일 빨리 하네. 이런 대화도 오가게 하시고, 끝내고 나면 서로 수고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런 게 낯간지럽고 이상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괜찮아요. 오늘은 가족 사이 소통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대화 프레임을 바꾸는 게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씩 시도를 해보세요. 제일 나쁜 건 내 프레임을 바꾸기 싫을 정도로 상대방이 꼴보기 싫어.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 방법론도 안 통하거든요. 가족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내가 저 가족하고 같은 편이다. 이런 기분을 아직 느낄 수 있을 때 소통 프레임을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